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신비한 기술. 2. 중국의 무서운 공포. 3. 일본은 범죄로 인해 배드엔딩을 받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마침내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KF-21의 완벽한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KF-21과 관련된 논란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1차 비행에선 사고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비행했지만 2차 비행에선 엔진의 안전성까지 최종 확인된 만큼 전투기 개발이 할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다양한 결함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초음속 계획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전 세계 전투기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시험 비행 때와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의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통이며 더욱이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KF-21의 설계안이 다시 한번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던지고 있습니다. KF-21의 우아한 자태에 빠져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성공 특화 행사를 맞이하여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시제기 1호는 이날 지상 임무 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굉음을 내며 9차 비행에 나섰습니다. 이윽고 KF-21의 에어 안전추적기 임무를 뜬 국산 경공격기 FA-52 뒤따라 이륙했고 두 전투기는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날 20분간 비행을 마친 KF-21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면 두 달 전 초도 비행에서 접지 않았던 랜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인데요. 앞서 7월 19일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 기어를 접은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매우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의심해 볼 만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KF-2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 부적합하며 중형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이 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은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함재기로서의 KF-21을 활용하기 위해 항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KF-21에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 같은 논쟁이 KF-21에 변화된 랜딩 기어의 시선이 쏠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에 1~3밖에 안 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정확히 내리 찍어야 하므로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의 군용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군용기 중 착륙에 1km 정도를 소모하는 군용기도 많지만 대형 항공모함도 비행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들 먹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함재기로 개발된 F-14 톰캣의 착함 테스트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착함 시에 실속 속도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은 수준의 속도로 갑판에 착함하기 때문에 정기 점검 및 신규 개발 시 수미터 높이에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동체를 직접 떨어뜨려 시험하는데요. 착함 때의 충격은 파일럿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1000회 이상 되는 베테랑들은 척추 충격 손상으로 키가 2에서 3cm가량 줄어든 사례도 발견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KF-21 역시 상용화 전까지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예정된 걸 보면
이는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바람할 때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전투기를 말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 기어에 무식할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F-14는 바람시 노즈 기어에 순간 9톤 이상이 하중이 걸리며 이 때문에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들은 육상기지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공군 전투기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중국 등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든 메인 노즈 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글 타이어를 장착하는 공군용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 굴러야 하는 건 기본 전제이며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되는 게 1차적으로는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골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시 앞부분만 뜯겨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체의 골조에 엄청난 기술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재기의 수명 한도는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착함시 받는 충격 때문에 실제 운용 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더 짧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은 기본이며 좁은 곳에서의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 설계도 요구되는데 이는 항공모함같이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로 정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 부스에서 카이는 KF-21의 함재기형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F-21N의 모형은 함재기로 개발된 F-18 호넷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다만 카이는 KF-21N의 항공모함 적재기라는 설명으로 모형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며 이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항모용 함재기 도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미국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항모를 염두하여 KF-21N 설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랜딩 기어와 같은 이착함 장치 보강 및 윙폴 등 염분 방지 처리 등 함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카이 측이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랜딩 기어 폴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조기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의 다변화로 미래의 한국은 공중전에서 어떻게 싸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같은 KF-21의 다양한 변신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게 예상 밖의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변칙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KF-21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된다는 중국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최종 형태의 KF-21이 공개될 때면 아예 6세대 전투기라는 새지평을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능을 모르는 한국에게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이상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아픈 날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광화문 지하에 엄청난 크기의 벙커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하 벙커에는 엄청난 양의 금괴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11만 톤으로 7천억 달러의 가치라고 하죠. 대체 왜 광화문 아래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 광화문에 작은 싱크홀이 생겼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시는 보수업체에 구멍을 메우는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수업체 직원들은 광화문에 도착해 싱크홀을 이리저리 확인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안쪽에 전등을 비추어 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커다란 철제 벽으로 쌓여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즉시 서울시청에 알렸고 서울시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발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싱크홀 내부로 드론을 쏘아보내 공간의 넓이를 확인해보니 크루즈선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공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용도를 알 수 없었던 거대한 공간이 여러가지 용도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 군대 내무반과 유사한 모습으로 침상이 놓여있는 생활 공간과 당시에는
하얗게 세탁되어 있었을 이불과 베개가 놓인 방도 발견되었죠. 발굴팀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거대한 공간이 군부대 시설이자 거대한 금고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상과 일본군 군복 그리고 타자기가 여러 대 있는 방을 확인했고 뿐만 아니라 발굴팀은 막대한 양의 금괴까지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조사하는 족족 나오는 금괴 때문에 발굴 작업에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일본어로 된 장부와 각종 문헌들. 그것들에는 한민족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발굴팀이 발견한 일본 측 문서는 지하 벙커에 들어있던 금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에 따르면 지하 벙커에 가득 있었던 금괴들은 모두 수안 금광과 운산 금광에서 채굴된 것이었죠. 이 금광들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한국 최대 금광. 1937년 일본 제국의 조선 총독부는 중일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금채굴의 한국인들을 대량으로 강제로 징용했는데요.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징용된 한국인들에겐 하루 한 끼만 간신히 챙겨 먹을 수 있는 봉급을 제공. 한국인들이 이둣가스를 마셔가며 채굴한 덕분에 두 금광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의 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의 욕심은 해방 직전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개시하면서 조선 총독부는 금 생산을 더욱 독촉했죠. 일본 제국의 쥐어짜기식 명령으로 전 한반도의 금광의 씨가 마르게 될 정도였는데요. 더 많은 생산량을 강요당해 목숨을 잃어가는 한국인들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는 아예 광화문 아래에 거대한 지하 벙커 건설을 지시. 그리고 그곳에 수안 금광과 운산 금광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금괴들을 집어넣는 발상을 떠올렸죠. 발굴팀에 따르면 아베 노부유키가 그런 황당한 발상을 실행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대 망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 본토는 미군에 의해 외시간 공격을 당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아베 노부유키는 한반도를 일본 민족이 건너와 미국과의 항전을 벌일 곳이라 여겼죠. 그래서 일본군이 항전할 수 있는 거점을 서울 지하에 만들고 군사 자금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아베 노부유키의 지하 벙커 계획에는 역시나 한국인이 대거 동원되어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핵무기 2개가 떨어지고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망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광화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던 아베 노부유키가 1953년 사망한 후 아무도 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1995년 총독부 건물까지 허물어지고 광화문 뒤에 경복궁이 재건되면서 지하 벙커에 관한 진실은 깊은 잠에 들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의 발굴팀이 엄청난 양의 금괴를 발견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렇게 많은 금괴가 채굴될 수 있었던 이유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 당황한 일본은 한국의 놀라운 발견에 억지스런 트집을 잡았는데요. 일본 문화청장 미야타 료에이는 한국이 멋대로 탈취한 지하벙커와 금괴는 일본의 문화재라고 주장. 기시다 일본 총리도 한국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곧 수송선을 보내 회수하러 오겠다며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보한 금괴를 증거 채취 후 고로 환수할 것이라 대응했죠. 애당초 그 나라에서 발견된 유물의 다른 나라가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게 대다수 국제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명한 국제법학자 스티브 차르노비치도 식민지를 수탈해온 나라들 중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것이라며 표를 내두를 정도.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도 금괴의 주인이 한국이라는 것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문화재청은 지하벙커에서 가져온 방대한 문헌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기로 결정. 만약 유네스코에 지하벙커와 금괴에 관한 사건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악명 높은 구남도에 이어 일본의 강제동원 사례가 또 하나 늘게 되죠. 일본 측은 유네스코의 자료 해석이 편향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식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조선 총독부 측에서 만들어진 기록이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 1만 2천 명의 한국인이 금채굴과 지하벙커 건설에 강제동원되었다는 역사 기록이 곧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제동원 역사 기록이 유네스코에서 인정받게 되면 현재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인 강제동원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만 관심을 가지던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국제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일본 재판부 역시
일본 측이 무조건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선조들의 피땀이 어린 금괴와 지하 벙커가 그들의 원을 달랠 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